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춥네요. 제가 최근에는 많이 바빴어요. 일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돼 있어서 좀 홀가분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물론 지금 구정도 지났지만 이제 새해라는 아직 단어가 조금은 없어지는 추세지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도 기획했던 일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포털 다음 카페에 등록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많은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은 뉴스 몇 곡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뉴스가 요번에 많이 떴네요. 제가 최근에 조금 공부가 미진하다 생각해서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정법에 관한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공법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는 2015년도 강의였는데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그걸 팔아먹는다. 즉 다가구 주택은 소유권자가 하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단독주택의 한 분류입니다. 건축법상에 나와 있죠. 그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즉 빌라로 분할 개별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한 소유자가 하나의 특별 분양 자격을 받습니다. 재건축은 좀 달라요. 2개 혹은 3개라고 하는데 이게 3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최근 법은 너무 어려워요. 여하튼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재건축보다는 강화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단 한 사람이 한 개의 건물로 인해서 그 특별 분양 자격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 소장이 그 지역에 빌라 한 5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받으면서 감정평가나 그 권리가액을 산정을 할 때, 그 5채를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원래는 소유권자가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 6채, 7채 정도를 나눠서 분양을 한다. 개별로 판다고 한다면, 6채라고 한다면 6개의 특별 분양 자격이 신규로 생기게 되는 거다. 이거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강의 중에서요. 아니에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우선,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분 쪼개기의 원조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된 호실들이 있는 주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세 수입을 받는 분이죠. 그럼 이게 개별 등기가 왜 이렇게 쉽게 되었느냐? 즉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어떻게 변환을 시킬 수 있느냐. 쉽게 변환을 쉽게 만들어졌던 게 IMF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거기에 세입자들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IMF 시절이었을 때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 니네들, 세입자분들한테, 보증금을 빼줄 수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그거를 개별 등기를 해서
세입자한테 팔아라 라는 취지로 해서 개별 등기를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개별 등기를 완화시켜줬던 거를 재개발에 지분 쪼개기의 수익 모델로 만든 중개업자가 한 명 있었죠. 네, 이름은 밝히지 못합니다. 네, 저랑 같은 C씨입니다. 그분이 아마 용산에 연구가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돈은 별로 못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수화들, 도제 시스템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그 지분 쪼개기로, 수백억에 가까운, 네, 금전을 챙겼다고 하죠. 그 IMF 때는 그 분양권 전매, 그거에 대해서도 부동산이 중개로, 물론 그 학법적인 그 중개 수입료가 아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양권에도 있고, 그리고 지분 쪼개기에도 있고요. 네, 이거는 불법을 기반한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개 직접 투자가 아닌 중개로 수백억대까지 올렸던, 네, 그런 시절이 바로 IMF 이후였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잔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돈을 벌었던 시절이었을 수 있었죠. 네, 여기 그 지분 쪼개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문제시가 됐어서 당연히 서울시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막아놨죠.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막아놨습니다. 서울시에는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빌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빌라, 네, 다세대 주택, 우리 적색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2002년식 이후는 드라이피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홍색, 하얀색처럼 알록달록 되어 있는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빌라들은 원래 빌라에 있는 겁니다. 원빌라라고는 명칭을 쓰거든요. 원래 빌라인 거고, 이런 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전환을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한 게 전환 다세대입니다. 서울시 조례로 그걸 막아놨습니다. 2002년도 기점으로 막아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분이 네임밸류도 있고 고수이신데 저 말을 믿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망하죠. 안 되죠. 네.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선 재밌는 게 그 2002년도에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또 우리의 악덕 공인중개사들, 아니 중개업자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잔머리를 굴렀습니다. 일부의 악덕, 네, 바꿉니다. 네, 저 공인중개사분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고요. 아예 다가구 주택 등을 멸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진짜 빌라를 짓는 거죠. 네. 그건 신축 지분 쪼개기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이 신축 지분 쪼개기도 당연히 막았죠. 네, 막았습니다. 원래는 그 시도조례로 막았습니다. 시도조례로 막으면서 면적을 기준을 줬어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하일 경우에서는, 네, 이거는 다물권자가 60제곱미터 이하를, 네, 한 사람이 그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양 자격을 안 주기로, 네, 그리고 인천시 같은 지역은 똑같이 안 주기로 했는데, 그거는, 40제곱미터로 바꿨죠. 말이 너무 어렵겠네요. 좀, 조절을 해보자면 60제곱미터면 몇 평인가요? 한 16평, 15평 정도 되나요? 네, 빌라가 16평 정도 이상 되는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줬다 이거죠. 특별 분양 자격을 해라. 그래, 물론 신축 지분 쪼개기로 했지만 근데 그 이하는 안 돼. 왜 그러냐면 16평 정도 8세대 만들려면은 땅이 커야 되거든요. 그만큼 지분 쪼개길 수가 없어요. 근데 12평은 4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40제곱미터 정도는 분할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상만, 네, 다물권자.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 만약에 신규 취득이다 보니까 신축자가 8세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분양을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한 개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물권자한테서 구입한 한 사람은 그 구입한
빌라가 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천 지역은 그걸 좀 완화해줬습니다. 4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12평 정도 이상 되는 빌라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기준점을 당연히 들었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아예 그냥 시행령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냥 신축 지분 쪼개기를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그게 조합 설립 인가일 겁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다물권자한테서 구입을 한 1위는 특별 분양 자격을 안 줍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을 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어딩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 지분 쪼개기든 2000년도 그리고 전에 이게 일반 지분 쪼개기는 어마어마하게 사회 문제가 됐죠. 뭐 전환 다세대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지분 쪼개기 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사회 문제가 됐었고 금호하고 옥수 지역 같은 경우가 아예 기존 세대 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법망을 폐해 나가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기관의 싸움이었습니다. 재개발은. 그 생각이 드네요. 역시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 물론 제가 그분보다는 한참 떨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싼 강의료를 내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또 다른 데에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때 그 법무사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법무사 공부하면서 그 가정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그 중개사 자격증은 그 전에 땄고요. 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2년이 됐는데 그때 법무사 공부할 때도 그 민사집행법 그때 제가 할 때는 민사집행법이 도입이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팠거든요. 그 경매를 규율하는 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그게 기하가 돼서 2008년도에는 그 법률적인 경매 강의를 몇 번 한 적도 있어요. 여하튼 그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 저서 쓰시는 분하고 틀린 글을 써서 제가 수험서에 틀린 글을 찾아서 그분이 집행관으로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 이거 틀렸다 제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판에 그거를 바꾸겠다라는 답신과 함께 우리 독서대 있잖아요. 나무로 된 독서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로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독서대가. 자,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재개발에 되게 큰,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다릅니다. 지금 재건축의 가장 큰 변화가 2개가 있네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2개의 큰 꼭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두 꼭지가 2개가 있네요. 바로, 서울 재건축 절반, 초과이익 환수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경제TV에서 2017년 2월 3일 9시 58분에 올린 건데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건 되게 아주 쉽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그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폭탄급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금 많은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경제 상식 백과사전 그런 곳에 좀 잘못된 워딩이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주 좋은 인센티브 때문에 폐지가 된 게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폐지를 시키는 건 없어요. 폐지가 시키는 거는 안 돼서 폐지가 시키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조정법에 정해져 있던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그거는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률상의 폐지가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했죠. 그 단독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초과이익 한수제가 실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진행이 안 되다가 그게 유예가 됐을 때 왜 진행이 됐을까? 여러분 그 팩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영향을 준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럼 초과이익 한수제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때 2006년도 때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엄청났죠. 버블 세븐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음모아파트가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지역. 그때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크게 재건축을 그 옥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의 엄청난 강화였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정치적인 입김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같은 곳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도 그 재건축을 두 번째로 다운시킨 게 바로 초과이익 한수제라는 거 그리고 그 재건축을 아예 그냥 확인살살 시킨 거는 네. 그 특이가요지구 내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는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는 거. 그때 구입한 사람. 조합 설립 이후에 구입한 사람한테는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조합이 돼야 그 지역의 조합이 돼야 그 특별 분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틀린 게 가장 큰 게 이건데 재개발은 당연 조합원입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은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는 거는 나중에 현금 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강남 재건축을 가장 크게 막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 조합들, 상가 추진이들, 상가 비대위들, 네 그분들이 입김이 너무 셌죠. 맨날 구청에서는 구역별로 담당자분이 있어요. 네. 불러가지고 삼자대면 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2014년도, 네, 2015년도인가요? 14년도, 아마 15년도 같은데, 이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주택법을 죄송합니다. 도정법을 완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재건축의 동별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동별 동의율 완화를 시켜준 이유가 바로 이게 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의 상가동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참 강남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주요 재건축, 진짜 엑기스라고 불리우는 재건축의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서울 재건축에 지금 문제가 초과이익 한수 문제. 이거는 서울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재건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유예를 시키다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한수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즉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7년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서 50% 이상, 50% 이상,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즉 초과이익 한수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7년 그 재건축 시장을 완전 잡아놓는,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재건축과 파이파이 하는 하나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겁니다. 제가 물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플로어, 즉 흐름은 판단하기 힘들고 스톡, 지금의 시점을 판단하는 직종이긴 하지만 제가 유추를 해본다고 한다면 초과이익 한수제는 다시 논란이 되고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방송이 한 200회, 300회 할 때, 이 논란이 일어날 때, 나 이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논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 분명히,
네, 1, 2년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빠른 시기 안에 네, 초과이익 환수 제도 자체에 대해서의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서울 재건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35층 제한이 있네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그 35층 제한이 아니라 한강변에 35층 제한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한국경제 TV입니다. 2017년 2월 3일 6시 3분에 기사 입력이 된 건데요.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50층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 지역의 채건축 수를 35층을 지을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 한강변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다시피 성냥갑만 계속 있었죠. 네, 성냥갑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디자인 서울 해가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시키고 좀 주변 한강변 인근에 그러니까 양옆에 양립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조금은 네 미관상 좋게 만들어 달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의 최고봉은 선량값입니다. 네, 판상형 아파트죠. 예, 전원 남향으로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워형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상해요. 물론 타워형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맨날 판상형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 주거에서 가장 편익성이 있는 거는 미관상에는 안 좋지만 판상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하튼 한강변에 판상형만 있으니까 디자인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아마 잠실 5단지인가요? 여기도 그런 논리로 네 50층을 던졌을 거예요. 배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네 35층을 넘을 수 없다고 했죠. 왜 35층을 넘을 수 없다고 하냐? 바로 이 지방 정부, 서울시 정부가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항상 서울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노무현 정권 때, 네, 노무현 정권 때는 네, 참여정부 시절에는 서울시 수장이 바로 이명박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재건축을 막기 위한, 재건축을 죽이기 위한, 재건축을 없애기 위한, 네,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뭘 했습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전 대통령은 바로 엄청난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디커플링 정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이겼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겼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 글로벌 유동성이 좋았거든요. 상당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있다. 좋아. 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2006년도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에 기존 세대수에서 신규 세대수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 한번 살펴보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지금 50층이요, 35층이요. 이거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지금 음마아파트나 아니면 개표 1단지에서 7단지까지가 8단지인가요? 지금 8단지까지 있나요? 8단지가 공무원 아파트인가? 하여튼 그 단지가 매머드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뀔 겁니다. 네. 매머드급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게 요번에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6년도에는 그때는 준 1대1 재건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 높았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2008년도, 2010년도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들이 시작이 됐을 때 제가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사업성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성이 엄청 좋은데, 물론 메이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권을 얘기하는 거고, 강남 4개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좋았는데, 나빴던 시절, 즉 1대1 재건축으로 취급받던 시절에는 가격이 오르고, 지금 왜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유는 하나죠. 바로, 네, 심리, 부동산 심리의 문제죠. 여하튼, 네, 지금 이 한강변에 대해서, 네, 지금 35층이 됐다는 거, 네,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35층으로도, 네, 용적률 많이 찾아먹을 수 있는 단지들은, 네,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워낙 땅값이 올라가지고 35층으로 답이 안 나오는, 네,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35층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한을 시키면은 가격에 대해서의 심리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네, 확실히 워딩이 안 좋은 워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스의 마지막 꼭지를 장식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다만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2013년도에 발표한 도시계획 2030 플랜을 근거로 한 것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이 전문가들 다 때려치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건 전문가의 지적 아닙니다. 그냥 기자의 지적이겠죠. 자, 도시계획 2030 플랜이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을 근거로 하죠, 당연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헌법처럼은 아니지만 국토계획의 최상위 법률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근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35층에 대해서 헌재 위헌을 낼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될 겁니다. 공공이익이라는 게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35층으로 막은 건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공공이익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자의 지적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네, 강남 2017년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라는 주제 같은 주제로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늦었지만 뜬금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말 잘 지내시고요. 왜 주말이라고 했냐면 2017년 2월 4일날 네, 녹음했습니다.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